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아주 좋네요. 이런 날씨에 여기 채널의 사연을 들으며 산책을 하면 최고의 휴식인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이른의 노인입니다.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제 몸은 빨리 늙는 것 같네요. 아직 책임질 자식이 있어 건강을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아픈 곳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제 귀하고 소중한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와 아들이 무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전라남도에 있는 작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고향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살아왔네요. 고등학교까지는 무난하게 학교를 다녔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은 꿈도 꾸지 않았답니다. 저희 집은 다른 이웃들처럼 농사할 땅이나 밭이 있는 게 아니어서 남의 밭이나 하우스에서 일당을 받는 인부로 일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밭일을 줄곧 해와서 그런지 도시에 떠나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고향에 남아 농사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농사일을 하며 지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제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읍내에 사는 여자 몇 명을 사귀어봤는데 다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저를 떠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가 사는 곳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죠. 부모님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하라고 보채셨는데 그렇게까지 억지로 해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도 운명 같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 도시로 떠났던 동창생이 고향이 그립다고 혼자 돌아왔어요.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새를 들어 살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세월이 많이 흘러 그 동창생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야, 김춘식, 오랜만이다. 나 전양숙이야. 전양숙? 아,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짝이었던 양숙이? 그래, 맞아. 넌 여전히 여기서 살고 있었구나. 고향을 지키고 있었다니 대단하다. 응. 나는 여기가 좋아. 떠나고 싶을 때가 한 번도 없더라. 그러는 양숙이 너는 왜 다시 내려온 거야? 소문으로는 너 서울에서 잘 산다고 하던데. 잘 살긴 했지. 그런데 서울 생활에 지쳐버렸어. 게다가 부모님이 결혼 안 한다고 맨날 들들 볶아서 도망왔지. 너 결혼 안 했구나? 나도 아직 싱글인데. 그럼 우리 동지네. 앞으로 재밌게 지내보자, 친구야. 그렇게 양숙이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자주 어울렸는데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 저희 둘 다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 생각했답니다. 양숙이에게 마음이 끌린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했더니 양숙이가 흔쾌히 제 마음을 받아주었죠. 그리고 몇 주의 연애를 하다가 아예 제가 사는 집에서 살림을 차렸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에게 등대가 되어줄 배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빨리 깨달아서 그렇게 됐죠. 결국 동거한 지 석 달 만에 마을에서 작게나마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집을 좋은 곳으로 구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살던 작은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죠. 아내는 허세 허울 같은 거 필요 없으니 저희 둘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며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고 고마운 말을 해주었어요.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이팔 청춘 못지않은 뜨거운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생각도 못한 임신이 찾아왔답니다. 저와 아내는 아이를 계획하지 않아서 무척이나 많이 놀랐고 세상 누구보다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아내가 건강한 아들을 낳자 저의 어깨는 조금 무거워졌어요. 남의 집 밭과 하우스에서 인부로 일하는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은 충분히 가능하긴 했지만 육아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되었답니다. 여보,
혼자 아들 돌보기 힘들지 않아? 우리 찬성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그 도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시골이 오히려 더 위험하잖아. 무슨 소리야? 이 마을에 나쁜 사람이 누가 있다고 위험하다는 거야? 게다가 이런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경치 보면서 키우는 게 훨씬 애한테 좋다고. 그리고 애 엄마가 애를 보는 게 뭐가 힘들어? 난 괜찮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어. 당신이 그렇다면 나야 고맙지. 여하튼 나는 당신하고 아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할게. 그래서 그 건너편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 우리 집이 어떻다고 그래? 그냥 우리 세 식구 먹고 살 만큼의 돈만 있으면 되니까 무리하지 마. 아내는 늘 뙤약볕에서 일하는 제가 안쓰럽다며 일하러 나갈 때마다 먼발치까지 배웅해주고 돌아갔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은 건너편 큰 집을 마련하기 충분했어요. 시골로 시집와 고생한 아내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어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아내는 찬성이가 조금씩 자랄 때마다 얼굴에 힘듦이 보였어요. 단순히 육아가 힘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여보, 우리 찬성이 조금 이상해. 매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느껴지네. 다른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느린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 우리 아들은 지극히 정상이야. 난 한 번도 그런 거 못 느껴봤다고. 아니야. 엄마인 내가 봤을 때 다른 애들하고 다른 것 같아. 동네 아줌마들도 찬성이가 조금 모자라다고 쑥덕거렸다고. 뭐? 어떤 여편 애들이 그따위 소리를 해? 흥분하지 말고 우리 그 병원에 가보자. 찬성이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어. 아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해서 저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읍내로 나가 아동심리센터를 찾아갔답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했는데 충격적인 결과를 전하더군요. 글쎄, 제 아들이 지적장애로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아내는 예상했으면서도 지적장애라는 말을 들어서 크게 놀라 주저앉고 말았고, 저는 검사가 잘못됐다고 여기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내는 제가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말했더니 아직 때가 된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들어갈 돈이 많아질 것 같으니 모아둔 돈을 쓰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하루하루 커가던 아들 찬성이는 초등학교 들어갈 시기가 되었는데도 한글을 쓰고 읽지 못하고 대화 자체가 어려웠답니다. 지적장애가 맞았던 거죠. 그동안 유치원뿐만 아니라 과외까지 시켜서 가르쳐 봤는데 한글을 읽고 쓰는 게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아들을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고 특수학교에 보냈습니다. 그곳은 일반 학교와 달리 들어가는 교육비가 꽤 많았어요. 외부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많이 들었죠. 아내와 저는 아들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길 바라며 기다려봤는데 고등학생의 나이가 되자 7살 지능에서 그대로 멈추었답니다. 큰 집에 이사갈 돈을 아들의 교육과 치료비로 다 써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선생님을 만나 배우는 걸 좋아했으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또 언어치료사 선생님이 사랑과 관심으로 잘 교육해 주셔서 읽고 쓰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잘 해냈어요. 찬성이가 만 18세가 되자 나라에서 장애인 수급비와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훗날 아들에게 필요할 때 쓰게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또 제가 버는 돈이 그렇게 작지 않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괜한 생각은 하지 않았답니다. 한편 아내는 성인이 된 아들을 매일같이 씻기고 먹이고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며 육아가 끝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쉬는 날에는 아들을 돌보긴 하지만 그런 날이 많지 않아 아내 혼자 고생이 참 많았답니다. 아내는 20년 동안 힘든 내색을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얼굴을 보니
많이 야위어 있었죠. 여보, 많이 힘들지? 그래도 우리 찬성이가 주는 행복이 많으니까 같이 힘내보자. 내가 쉬는 날은 찬성이를 혼자 돌볼 테니까 당신은 바람도 쐬러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아휴, 요즘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찬성이를 이런 식으로 키워야 하지? 얘는 나중에 40살이 돼도 똑같을 텐데 말이야. 그때도 내가 아들 밥을 먹여주고 씻겨줘야 하나?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 우리 찬성이도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힘내. 그러자 아내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찬성이를 얼마나 돌본다고 그렇게 쉽게 말해? 난 24시간 내 옆에 붙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숨통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고. 마음 같아선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단 말이야. 미안해 여보. 내가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그 찬성이 두고 떠난다는 말은 하지 마. 우리 애가 뭘 잘못했겠어. 끝까지 착한 척 다정한 척하네. 당신 혼자만 잘났지? 아내가 화내는 이유를 너무도 잘 알아서 미안한 표정으로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아내의 구겨진 인상은 계속되었고 아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했답니다. 엄마, 찬성이 배고프다. 김에 밥 싸서 먹여주라. 네가 직접 싸 먹어. 그 나이 먹었으면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여보, 왜 애한테 화를 내? 찬성아, 아빠가 싸줄게. 싫다. 난 엄마가 싸준 게 먹고 싶다. 얼른 줘. 난 엄마가 좋다. 아휴, 내 팔자야. 다른 집 아들들은 지금쯤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서 늠름해졌을 텐데 내 아들은 아직도 유치원생이니 미쳐버리겠네. 지긋지긋해 죽겠어. 피가 말라가는 기분이야. 여보, 그만해. 찬성이 듣는 데서 비교하는 말 하지 말랬잖아. 뭐, 나는 하소연도 못해? 감정을 풀지도 못하냐고? 남편이나 아들이나 내 속이 썩는 걸 알 리가 있을까? 나 밥맛 떨어져서 나갈 테니까 당신이 애 씻기고 재워. 아내는 스트레스가 극에 다다라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했고 아들을 귀찮아하며 방치하는 날이 늘어갔답니다. 그러다 보니 찬성이가 다치는 일이 다반사여서 병원에 자주 갔어요. 저는 아내에게 화가 나긴 했지만 누구보다 고생한 걸 알아서 모진 소리를 하지 못하고 제가 찬성이에게 더 시간을 내보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밭일을 하러 나가려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찬성이 방에 갔나 싶어 아들 방문을 열었는데 거기에도 없었어요. 그때 등골이 오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장롱문을 열어봤더니 아내의 옷이 모두 사라졌더군요. 그리고 종이에 아내가 쓴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떠나니 자길 찾지 말라는 내용이었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했는데 가장 걱정되는 건 아들 찬성이었습니다. 저보다 아내를 훨씬 더 잘 따르는 아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가늠되지 않았죠. 이대로 아내를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는데 아내가 저와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며 어디로 떠났는지 알 수 없었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어서 가만히 집을 지키기로 했어요. 아들과 둘이 살게 되자 저까지 없으면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밭일 나갈 때마다 아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힘든 것도 참아보고 돈을 버는 방법도 알려주려고 했죠. 처음엔 일하기 싫다고 칭얼거렸는데 몇 달이 지나자 제법 도움이 되도록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아 그녀를 놓아주기로 마음먹었네요. 어디서 살든지 굶지 않고 잘 지내길 바랬답니다. 아들이 자주 아내를 찾을 때마다
미국에 돈을 벌러 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얼버무렸어요. 나중에는 아들이 뭘 아는지 지 엄마를 찾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단 둘이 1년의 세월을 보내며 인생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7살의 지능이지만 꽤나 똑똑한 녀석이었죠. 또 환갑의 나이를 지난 저는 몸이 예전만큼 쌩쌩하지 못해서 일하는 게 느려져 아들이 훨씬 빠르게 잘했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일하는 걸 가르쳐 줄 걸 하고 후회까지 들었어요. 도망간 아내에게 연락이 쭉 없다가 도망간 지 1년 하고 한 달 만에 연락이 왔답니다. 저는 보고 싶거나 반가운 마음은 하나도 없었지만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는 찬성이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나 좀 구해줘. 여기 부둣가 근처 상가인데 빨리 와서 나 좀 살려줘. 여보세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살려달라니. 여보세요? 아내는 짧은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큰일이 있는 것 같아 바로 아내가 있다는 부둣가로 차를 몰았어요. 그리고 허름한 상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안으로 들어가 아내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양수가! 양수가! 어딨어? 여보! 거기 어디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찾아갈게! 아내 목소리가 들려온 지하로 들어갔더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아내는 얼굴에 심한 멍이 들어있는 데다 코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코를 고는 남자가 보였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뭐하고 지낸 거냐고? 도망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꼴이 이게 뭐야? 미안해. 아무래도 내가 당신과 아들을 버린 죄로 벌을 받고 있나 봐. 이 자식이 당신을 때린 거지? 애인 사이야?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아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제자리로 돌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내를 제 등 뒤로 오게 하고 자고 있던 내연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할 짓이 없어서 여자를 이렇게 패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야? 당신 누군데 주먹질이냐고? 나 이 여자 남편이다. 지금부터 이 여자 얼굴과 똑같이 만들어주마. 저는 내연남을 흠신 두들겨 패주었어요. 이게 뭐야? 이 쌍코피잖아. 이봐 형씨,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오? 네가 내 마누라한테 한 짓은 너무한 게 아니야? 똑같이 돌려줬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해라. 마음 같아선 갈아먹고 싶은데 꾹 참고 있는 거니까. 젠장. 일 다 봤으면 가봐요. 그리고 너 인연, 이런 식으로 뒤통수 때리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저는 아내의 손목을 잡고 그 시궁창 같은 상가 지하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못 가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못 가겠다니? 저놈한테 계속 얻어 터지면서 살고 싶어? 내가 당신한테 괜한 전화를 한 것 같아. 나 이 남자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나에게 이 사람이 전부라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야, 양수가, 나는 그렇다 쳐도 우리 아들 찬성이보다 저놈이 중요하고 소중하니? 네가 낳은 자식보다 좋냐고? 그래, 난 이 남자가 훨씬 더 좋아. 그리고 모질이 아들 새끼가 뭐가 좋겠어? 내 뼈와 살만 갉아먹는 존재라고.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알아? 아내의 얼굴은 진심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아내는 사라지고 없었죠. 뭐? 우리 아들이 뼈와 살을 갉아먹는다고? 그게 어미가 할 소리니? 그리고 찬성이라고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겠어? 부모는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놈한테 얻어맞으면서 한심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니, 난 이 사람한테 맞더라도 여기에 남겠어. 당신과 아들은 나한테 지옥 같은 존재라고. 거긴 죽어도 다신 안 가. 그럼 나를 왜 부른 거야? 그냥 처맞고 살지. 왜 사람을 오라가라냐고?
아내는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굳은 결심을 했다며 저에게 빨리 나가달라고 소리쳤답니다. 내가 잠시 돌았던 거야. 당신이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제대로 알겠어. 난 당신 내 부자랑 더는 엮이기 싫어. 그러니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하고 돌아가. 아내가 막말을 짓거리자 내연남이 실실 쪼개더군요. 아이고 형씨, 이걸 어쩌면 좋아요. 인연이 나 없으면 못 살겠다네. 그러게 도망간 마누라 년을 뭐하러 찾아오셨어? 멀리 안 나가니까 잘 가요 형씨. 기분이 정말 못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와 아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저런 개차반과 계속 살겠다는 건지 더럽고 추악해서 구토가 쏠렸답니다. 결국 그대로 뛰어나와서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아내에게 연락이 와도 절대 찾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얼굴을 보니 한숨만 나오더군요. 제 눈치를 본다며 엄마 보고 싶다는 말을 아끼는 녀석이 아내의 본심을 알면 얼마나 슬퍼하고 충격을 받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미국에서 돈을 번다는 거짓말로 안심시켜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사라진 겁니다. 제가 씻는 동안 혼자서 몰래 놀이터를 나간 모양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놀이터와 마을 어디에도 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는 도망간 것이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도망갈 리 없으니 공포감과 두려움이 제 몸을 떨게 만들었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파출소로 달려가 찬성이 실종을 알려 경찰관들과 마을 구석구석 다시 찾아봤는데 찬성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에 경찰들은 마을에 몇 개 없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돌려보면서 아들의 흔적을 찾기로 했답니다. 이윽고 놀이터 앞에 있는 CCTV를 돌리는데 아들의 모습이 매우 작게 보였어요. 아들은 놀이터에서 50m 떨어진 이면 도로에 정차한 승합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사라졌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경찰은 누군지 몰라도 제 아들을 잘 아는 사람이 데려간 것 같으니 기다려보라고 전했는데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찬성이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항상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아이였기 때문이죠. 당장 제 아들을 찾아줘요. 저 승합차에 탄 사람이 우리 애를 납치한 거라고요. 우리 애는 지능이 7살이라고요. 아이 어르신, 요즘 세상에 납치라뇨.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 일단 돌아가세요. 저희가 조사해 볼 테니 가만히 기다리시라고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이 새끼야. 장애인이 실종되고 경찰이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내가 청와대에 민원이라도 넣어볼까? 너 경찰 옷 벗게 해줄까? 알았어요. 그 읍내 나가서 CCTV에 찍힌 승합차가 어디로 갔는지 차 번호가 뭔지 알아볼게요. 조회하면 금방 나올 거니까 이거 좀 놔주세요. 금방 되는 걸 왜 안 하려고 한 거야 이 짭새놈아. 빨리빨리 움직여. 나도 옆에 있을 테니까. 그러자 경찰관들은 저를 태우고 읍내까지 나가서 CCTV를 확인해 승합차의 차 번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조회를 했더니 대포차라고 하더군요. 경찰들은 대포차가 어디로 갔는지 계속 찾아다녔는데 선착장까지 포착이 되었다가 어딘지 모를 곳으로 사라졌답니다. 선착장까지 우리 아들이 온 거라면 혹시 섬으로 끌려간 게 아닐까요? 그 염전노예로 끌려갔을 수도 있겠어요. 빨리 배 타고 나가서 섬들을 이잡듯이 뒤져봅시다. 어르신, 염전노예가 웬 말이에요.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염전 인부들 모두 4대 보험 뛰는 세상이라고요. 그리고 아드님이 섬으로 끌려간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섬에 들어간 사람을 찾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선착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섬이 한두 개도 아닌데 우리끼리 어떻게 뒤져요? 일단 모든 섬에 수사협조문 보내고
아드님 사진 보낼게요. 만약 섬에 있다면 연락이 올 겁니다. 이 짭새 놈들 끝까지 태평하네. 니들 자식이 실종돼도 이렇게 대충 찾을 거냐? 저희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대충이라뇨.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제발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경찰들은 다시 돌아가겠다며 저를 데려다 준다 했는데 이를 거절했습니다. 아들이 탄 승합차가 사라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그런데 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든 섬을 뒤져서 아들을 찾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 가까운 섬으로 출항하는 배에 올랐어요. 약 30분 만에 도착해 염전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았답니다. 처음 도착한 염전에는 가족 단위로 일하는 사람들만 보였어요. 저는 아들 사진을 보여주며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다들 처음 보는 청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관방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른 섬으로 떠났어요. 그곳 역시 염전에 일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척들이 다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염전 노예로 끌려가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더군요. 그렇게 2달 가까이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어요. 경찰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아 마음만 급해지고 있었죠. 제발 무사하길 바라며 세상의 모든 신들께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전 끝까지 수많은 섬을 뒤져서라도 아들을 찾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이윽고 다른 섬에 도착해 발을 디뎠고 염전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향했어요.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염전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인부가 달랑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인부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않아 염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 아저씨,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 염전 주인이십니까? 실례합니다. 저는 아들을 찾고 있는 중인데 저기 있는 사람 좀 보고 갈게요. 당신 아들을 왜 여기 와서 찾아요? 남의 사유지에 들어오지 말고 당장 나가! 잠깐이면 됩니다. 저기 저 사람 얼굴만 보고 갈게요. 글쎄 안 된다니까! 방해하지 말고 꺼지라고! 다른 섬에 있던 친절한 염전 주인들과 달리 지금 눈앞에 있는 주인은 제가 아들을 찾는다고 하자 몹시 격양된 목소리로 분노했습니다. 수상한 기운이 느껴져 발걸음을 재촉해 멀리 있는 인부를 향했어요. 주인이 쫓아왔는데 제가 더 빨라서 인부와 훨씬 가까워졌답니다. 이윽고 인부의 뒷모습이 제대로 보이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라는 걸. 찬성아! 찬성아! 소금이 가득 든 수레를 끌던 아들이 뒤를 돌았습니다. 아빠, 여기 웬일이야? 당연히 너를 찾으러 왔지. 아빠가 얼마나 오래 널 찾은 줄 알아? 어디 봐봐. 다친 데 없어?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으려는데 저를 뿌리치더군요. 이거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저리 가란 말이야. 아들은 저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며 밀어냈습니다. 찬성아, 왜 그래? 아빠가 너 구하러 온 거야. 난 여기가 좋다고. 소금놀이 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여기 쌓여있는 소금 모두 내가 모은 거다? 그리고 내 방도 새로 생겨서 아주 좋다고. 찬성아, 넌 여기 끌려온 거야. 납치된 거라고. 어서 아빠랑 가자. 이리 와. 아니야. 엄마가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랬어. 저 아저씨 말 잘 들으면서 살랬다고. 그럼 엄마가 찬성이 보러 온댔단 말이야. 난 아빠보다 엄마가 좋으니까 저리 가. 아들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널 여기에 데려온 게 엄마라는 거니? 다시 말해봐, 찬성아. 그래, 엄마가 이제 나도 어른이라고 여기에 취직시켜줬다고. 그래서 저 아저씨한테 돈도 받아갔어. 아주 많이. 그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아들이 승합차에 아무 의심 없이 오른 이유가 아내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왜
아들을 이 지옥 같은 염전에 팔아넘겼는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염전 주인이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봐, 내 사유지에 들어오지 말랬잖아. 당신 지금 무단 침입한 거야. 무단 침입? 당신이 내 아내한테 돈 받고 내 아들을 여기에서 일을 시키고 있던 거지? 노동 착취, 인권유린, 불법 감금, 당신이 지은 죄가 훨씬 많아 보이는데 이 개자식아! 그리곤 염전 주인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주인은 염전 바닥에 나뒹굴었는데 분이 풀리지 않아 발길질과 주먹질을 멈추지 않고 개패듯이 패주었어요. 아이고 나중네. 나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일을 시킨 거라고. 이 아저씨야. 잘못은 당신 마누라가 했지. 나는 아니라고. 닥쳐. 이 넓은 염전에서 내 아들 혼자 일하게 한 게 정당한 거냐? 내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줄 알고 노예를 부리려고 한 거잖아. 내 마누라 년과 짜고. 저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하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찬성이는 혼란스러웠는지 제자리에서 펄쩍 뛰었어요. 우리 아저씨 왜 때려? 아빠 나쁘다. 나쁜 사람. 찬성아, 아니야. 나쁜 사람은 이 아저씨야. 너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거라고. 여긴 찬성이 집이 아니야. 아빠랑 살던 곳이 찬성이 집이란 말이야. 아들은 고개를 흔들며 끝까지 염전 주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는지 다시 수레를 들어 일을 하려고 하더군요. 그거 내려놔!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멈출 만한 말을 건넸어요. 찬성아, 엄마 만나러 가자. 아까 엄마가 찬성이 데리고 오라 했어. 그제야 장갑을 벗어버리고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정말? 엄마 보고 싶다. 빨리 가자. 그래, 엄마 보러 가자. 잠시 후 도착한 경찰관들은 염전 주인과 저희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어요.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염전 주인이 겁을 먹었는지 사실대로 말했답니다. 이에 경찰은 육지에 있는 경찰서에 사건을 전하며 제 아내를 잡으려고 연락했어요. 염전 주인은 구속이 되었고 저와 아들은 섬에서 빠져나갔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엄마를 계속 부르며 신난 얼굴이었어요. 제가 사실을 말한다 해서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을 게 뻔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하자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내를 찾았다는 전화였습니다. 어르신, 그 아내분을 찾았는데 그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이요? 왜 체포하지 않고 그리로 갔죠? 그게 문제가 생겨서 오시면 알 겁니다. 경찰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들이 엄마야? 이제 엄마 보러 가는 거야? 하고 활짝 웃더군요. 그래서 전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성이의 손을 잡고 병원에 들어서자 저를 알아본 경찰관이 아내가 있는 곳을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은 나중에 보는 게 좋을 거라며 다른 경찰이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 일단 경찰의 말을 따르기로 했죠. 그런데 경찰이 저를 데려간 곳은 병원 지하의 영안실이었습니다. 굳이 아내가 죽었느냐고 묻지 않고 덤덤하게 따라갔어요. 이윽고 싸늘한 주검이 된 아내를 내려다보게 되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나쁜 년, 지 아들 팔아먹고 저 세상 가면 다야? 이렇게 편하게 떠나면 모두 용서받을 거라 생각했어? 감히 내 아들을 염전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면 누가 슬퍼할 줄 알았니? 내가 당신 지옥 가게 해달라고 세상의 모든 신에게 기도를 올릴 거야. 어르신, 고정하세요. 확인했으면 이만 나가시죠. 저는 대꾸할 수 없는 아내에게 실컷 욕을 내뱉고 경찰관과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 여자, 어떻게 된 일이죠? 저희 경찰들이 아내분의 위치를 파악하고 급습하려는데 그 아내분이 눈치를 채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날이 올 걸 예상이라도 했나 봅니다. 저 여자 혼자 아들을 팔아넘긴 것 같지 않아요. 내 아내는 운전을 못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아내분께 내연남이 있는데 아주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도박, 사기로 전과만 6범이에요. 아니 어쩌다 그런 놈이랑 엮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분은 그동안 그 자식의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식당 파출부 일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벌리는 돈이 많지 않아서 그 자식이 아드님을 염전에 팔기로 한 거죠.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염전노예, 새우잡이노예, 브로커가 존재하더라고요. 지금이 2014년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른 형사들이 대대적으로 쫓고 있으니 금방 잡을 겁니다. 그 내연남은 잡았나요? 이 모든 일의 주범인 그 나쁜 자식이요. 찾고 있습니다. 그 주거지가 불분명해서 어디부터 찾아야 할지 몰라서 도박장을 뒤지고 있어요. 곧 잡힐 겁니다. 내연남이 잡히지 않았다는 말에 반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혼란스러워서 잠시 생각 정리를 하겠다고 전하며 아들을 저희 부모님 댁으로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몇 달 전 아내와 내연남을 만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망간 아내가 구해달라고 해서 갔던 부둣가로요. 그날은 다시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떠올려 보니 그곳이 도박장과 가까운 곳이라 느껴졌답니다. 낮에도 의심연스럽고 어두컴컴한 게 도박하기 딱 좋은 장소로 말이죠. 그때 아내는 내연남에게 도박 자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얻어맞은 것이 분명했고요.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부둣가 근처에 있는 작은 건물 앞으로 찾아갔네요. 근처를 돌아보니 수상한 곳은 컨테이너 하우스가 유일했습니다. 내연남이 안에 있을 거라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숨어서 기다리기로 했죠. 1시간이 넘게 지나자 컨테이너 문이 열리며 내연남이 모습을 드러내며 담배를 물더군요. 같이 온 일행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오늘 왜 이렇게 패가 안 붙냐? 벌써 1,000만 원이나 까먹었네. 야, 넌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맨날 잃는데도 도박질이잖아. 아, 맞다. 너 2달 전에 목돈 들어온 거 어디서 본 거야? 나한테만 말해줘. 아, 그거 내 애인 아들을 염전에 팔았어. 그래서 꽁돈으로 5천만 원이나 받았지. 이 자식 진짜 잔인하네. 그런 짓까지 하면서 도박이 하고 싶냐? 야, 그럼 어떡하냐? 화투패를 잡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애인이 평생 나한테 돈을 갖다 바칠 거라 난 돈을 잃어도 계속해서 돈이 생긴다고. 오아시스가 따로 없다니까. 여하튼 그냥 진짜 웃긴 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한다니까. 남편 자식 버리고 도망 온 년을 걷어줬더니 나한테 계속 충성하면서 산다고. 내가 그렇게 좋은가 봐. 아휴, 내 매력이 뭔지 모르겠네. 내연남의 입에서 아내와 아들 이야기를 모두 듣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곧장 나가지 않고 형사에게 위치를 적어 문자를 보냈어요. 그제야 때가 왔다는 생각으로 컨테이너 하우스 앞으로 나가 내연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아이, 뭐야? 너 뭐하는 자식이야? 기억 안 나냐? 네 애인의 남편이다, 새끼야.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는 거야? 지난번에 당신 마누라가 따라가지 않은 것 때문에 찾아온 거야? 내 마누라? 네 애인? 그 여자 죽었어. 자기 아들 팔아먹고 경찰에 잡히기 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이게 다 네 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야. 뭐? 그게 진짜야? 그럼 당신 아들을 우리가 염전에 넘긴 걸 다 알고 있단 소리네. 이런 젠장. 어딜 도망가려고? 오늘이 네 재산날이야. 우리 식구 인생 망쳐버린 쓰레기 자식아! 저는 각성한 상태라 몸에서 힘이 끝없이 나와 내연남을 죽도록 패주었습니다.
그러자 내연남이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제발 도망치게 해달라며 자신을 놓아달라고 했답니다. 지금 형사들이 오고 있어. 곧 이 도박장에 있는 놈들 모두 잡혀가는 건 물론 너도 쇠고랑을 찰 거야. 앞으로 시궁창에서 코 박고 잘 살아봐. 아이 형님, 제발 놔주세요. 저 집행유예 기간이라 이번에 깜빵에 들어가면 진짜 푹 썩어야 해요. 그거 아주 잘 됐네. 그럼 형사들 오기 전까지 몇 대 더 맞아봐. 그렇게 내연남을 두들겨 패자 형사들이 도착해 도박장을 급습했고 제가 잡고 있는 놈에게도 수갑을 채웠답니다. 저의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나버렸죠. 연로한 부모님 댁으로 찾아가 아들과 다시 재회했는데 이번에도 엄마가 어딨냐며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안아주었고 집으로 돌아가자며 손을 잡았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아내의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장례를 치르지 않을 테니 아내의 부모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답니다. 또 엄마를 찾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찬성아,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 하늘나라? 왜? 우리 찬성이한테 미안해서 하늘로 떠났어. 나한테 왜 미안하대?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을 안아주며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 사건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어요. 제 아들 말고도 많은 장애인들이 착취당하며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많은 염전 주인들이 체포되었고 장애인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보호시설로 가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아들은 며칠 지나자 아내를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와 작은 도시로 이사를 떠났답니다. 놀이터에 나갔다가 실종된 아들을 생각하니 시골에서 사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조금 먼 곳으로 왔어요. 벌써 여기서 산 지 8년이 넘었답니다. 지금 아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녀석이 저한테 효도를 하겠다고 청소 일을 하고 있답니다. 수입은 그리 많지 않지만 대견스럽네요. 이런 아들을 오래 보고 싶어 오래 살고 싶은 욕심만 그득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쳐야겠네요. 꽤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아직 대한민국에 장애인을 착취하는 나쁜 놈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이 강화돼서 우리 아들 같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봅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인사를 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편안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